이 강에서 앞 시간에 저희가 담보가등기를 약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3강에서는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를 집어넣는 거고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권 실행경매니까 담보권이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담보물건에 있었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임의경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특별법으로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담법 줄여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 담보가등기, 그 담보가등기가 가등기에게서 경매 청구했을 때 그거는 가담법에 보면은 가담법 13조인가 16조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가등기 담보는 경매 집어넣었을 때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임의경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요. 줄여서 뭐 부등법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 3조로 기억이 나는데요.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8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죠?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8가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인가 하면은 첫 번째 소유권,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점유권 됩니까? 안 됩니까? 점유권 안 되죠. 점유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유치권 할 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유치권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죠. 제가 이거를 딱 잡고 있다. 그럼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놓쳤잖아요. 점유권은 상실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등기하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거죠. 첫 번째 소유권,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가 있고요. 점유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부터 해볼까요? 용익물권 뭐가 있죠? 지상권. 등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지역권. 등기할 수 있죠. 이 지역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은 묘역지, 성역지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다시 말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네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담보물권을 볼까요? 유치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 못하죠, 그죠? 예.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치권도 점유를 본질로 하잖아요.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질권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죠. 질권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질권은 그 대상이 그 목적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산에 대해서 질권 설정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권리 질권이죠.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는 것은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유럽법계는 존재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에는 부동산 질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치우고요. 그러면 현행 민법에 인정한 것은 동산 질권하고 그 다음에 권리 질권인데, 동산 질권 같은 경우는 그 전당포에 다이아몬드를 맡긴 거, 그 질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질물. 전당포에 다이아몬드를 맡겼을 때 이것을 갖다가 동산 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부동산이라든가 권리만 등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산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뭡니까? 공시방법이 등기잖아요, 등기. 동산은 공시방법이 뭡니까? 점유잖아요, 점유. 그래서 동산은 그 공시방법이 점유인 거지 등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다루는 경매와 관련해서. 자, 권리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 뭐 전세권도 있고요. 뭐 이거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 보고 돈을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럼 1억 원을 빌려주죠. 근데 B가 A한테 내가 1억 원을 빌려주겠는데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담보를 잡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돈 안 갚으면 나는 완전히 세대는 거니까 뭔가 담보를 잡혀라. 이렇게 A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뭐 1억 원 빌려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내게 아니야.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C야. 나는 뭐 재산도 없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나한테 뭐 담보로 잡히는 게 있어야 그걸 믿고 내가 1억을 빌려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 전세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전세권이라도 네한테 담보로 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B가 그럼 전세권이라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세권을 갖다가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이 전세권의 본질이 뭡니까? 이 아파트를 수익할 수가 있고요. 그 전세 기간 동안에 이 아파트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세권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즉 전세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A는 C를 상대로, A가 전세권자고 C가 전세권 설정자 또는 이제 아파트 소유자 아닙니까? A는 전세권 설정자인 C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 만기가 되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전세권이라도 나한테 담보로 잡혀야 내가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세권을 갖다가 담보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부에 보시면은 전세권부 질권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권부 질권. 이게 부라는 게 이 전세권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전세권에 붙어 있는 질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세권부 질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기부에 전세권부 질권을 설정을 하고 1억 원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계약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 나중에 이거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가 A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전세권부 질권을 설정했는데 이때 질자는 그 인지를 할 때 그 질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을 겁니다. 한자가. 한자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사용 안 하니까 자꾸 까먹어요. 어쨌든 인지를 할 때 그 질자하고 똑같은 질자입니다. 질권 설정. 담보로 잡힌 거죠. 해서 전세권부 질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만약에 B가 A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A는 B한테 이제 전세권부 질권을 설정을 했죠. 그럼 B가 질권자가 되는 거고 A가 질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주는데 만기 때 안 갚아요. 그럼 B는 이거를 또 경매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경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그럼 전세권부 질권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세권이 지금 경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전세권을 갖다가 낙찰받는 거죠. 전세권을 낙찰받으면은 나중에 이 낙찰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만기 때 돼가지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낙찰자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전세가 만약에 이제 좀 3억짜리 전세 산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이 낙찰자가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받았다. 이 전세권이 경매로 나온 거니까 1억 5천에 낙찰받았다. 근데 만기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낙찰자는 이 건물주인 C한테 지금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그냥.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된 거니까 전세권을 낙찰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낙찰자는 건물주인 C를 상대로 이 3억 원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해서 3억 원을 받는 거죠. 그럼 1억 5천에 낙찰받았는데 전세보증금을 3억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차익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을 순수하게 챙기는 거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세권부 질권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저당권부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부 질권도 얘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돈을 1억 원을 빌려주고 뭐 담보 잡히라 하니까 A가 나는 아파트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저당권을 여기 건물에 대해서 내가 저당권자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 이거라도 줄까? 하니까 그럼 그거라도 맡겨. 이게 바로 저당권부 질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붙어있는 질권, 등기부에는 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기 때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 자체가 또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낙찰받으면 저당권자로서 권리를 또 행사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질권은 부동산 질권이 있고 동산 질권이 있고 권리 질권이 있는데 부동산 질권은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럽법계는 존재한다는 것이고 동산 질권 같은 경우는 전당포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긴 경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들 공부하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등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질권은 권리 질권만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리 질권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그 다음에 저당권 당연히 등기하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일곱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채권담보. 채권담보 등기할 수가 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것들. 채권 채무 관계를 갖다가 이제 돈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담보, 가등기 담보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가 들어갑니까?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은 원래 순수한 채권이죠.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을 때 물건은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세적 효력. 채권은 A, B 간에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거죠. 대세효라는 게 없습니다. 물건은 대세효가 있죠. 채권은 상대효밖에 없습니다. 상대효.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대세효도 있으니까 이거는 등기로 공시를 합니다. 등기로.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 등기하는 게 아니죠. 양자 간에만 알고 있는 거고 제3자에 대해서 뭐 대항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양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등기하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민법에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권 등기가 민법 몇 조에 있습니까?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 임대차 등기.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이 두 가지가 이제 임대차 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게 이 8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8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법의 그 10몇 조인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등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등기.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8가지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등기할 수 있는 8가지 이 모든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등기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등기 가능하고 전부 다 가등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경매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가등기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이 8가지 이 모든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발생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말소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지 가등기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걸 먼저 전제지식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8가지가 있고 그 8가지 즉 모든 권리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거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희 경매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분류를 해보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요.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보통 줄여서 앞부분을 생략하고요. 그냥 보전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매매 예약도 되고요. 매매 계약도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물 변제 예약을 하게 됩니다.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뭐 다른 말로 대물 반환 예약 이렇게 또 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매매 예약하고 매매 계약은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간이 작아서 먼저 지우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매매 계약을 한다.
매매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 집어넣죠.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예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달 뒤에 5월 1일에 만나서 우리가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쓰기로 하자고 미리 예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예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매 예약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하고요. 여기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데 보통 실무적으로 99%는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합니다. 1% 정도는 매매 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실무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 예약에 기해서 가등기 칠 수가 있고요. 매매 계약에 기해서도 가등기 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가등기를 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이제 가등기를 하냐? 이런 거죠. 자,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넣은 거 7월 1일에 한 달 뒤에 잔금이 넘어야 되는데 AB 간의 거래에 있어서 A가 부동산 소유자고 이걸 서로 간에 매매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A한테 B가 매수인이니까 B가 A한테 매매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습니다. 중도금 넣습니다. 근데 A가 B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7월 1일에 내가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된대. 지금 요즘도 뭐 대출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이 안 나온대. 해서 7월 1일에 내가 잔금을 못 줄 것 같아. 근데 한 달만 더 기다려 줄래? 8월 1일에는 내가 잔금 꼭 칠게. 내가 빌려서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B가 A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내가 이제 8월 1일까지 내가 기다려 줄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걱정이 하나 있어. 무슨 걱정이냐?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중도금까지 넘겨갖고 이 사이에 네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C한테 팔면 어떻게 되냐? 나는 완전히 세대는 거 아니냐? 나는 이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들고 앞으로 이제 장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아파트를 꼭 사고 싶어. 그리고 중도금까지 내가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개 논리인데요. 이게 이중매매 법리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매매 관계에 있어서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A가 C한테 등기 쳤다. A가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 그럼 C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그죠? 그럼 B의 구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B는 A를 상대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임죄 고소.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배임죄 고소가 들어가고요. 민사사건으로서 채무 불이행한 거니까 채무 불이행에 대한 390조 이하의 민법 390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갑니다. 이 이중매매 법리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중도금까지 넘어갔는데 잔금을 더 있다가 주겠다는 거죠. 그럼 B는 A한테 그럼 이 사이에 내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이 사이에 네가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리면은 나는 소유권 날아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A가 B한테 그럼 내 가등기 해줄게. 가등기.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 가등기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가짜는 한자로 어이구 다 까먹었다. 이렇게 됐던가요? 한자 다 까먹었습니다. 이 가짜가 가짜 할 때 그 가짜가 아니라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 가짜. 임시로 법적 지위를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가등기. 그럼 이 가등기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소유권자가 있고 두 번째 가등기 썼습니다.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소유권자 A고 소유권자가 C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C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가등기를 B 앞으로 가등기를 쳐놨는데 A가 약속을 어기고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등기는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럼 B는 뭘 합니까? 이미 순서를 찜을 해놨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치는 거죠. 본등기 치면은 아파트 소유권은 B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C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직권 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이렇게 미리 찜해놓은 형식으로 들어갔으면 안심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제3자한테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가등기권자인 B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C는 소유권 또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미리 찜해두는 거죠. 찜해두면은 자기 순서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가등기 쳤을 때 가등기 효과는 뭡니까?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는 거죠. 순위 보전적 효력은 있고 실제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순서, 내가 2등으로 가등기 했으니까 이 순서, 얘보다 내가 먼저 가등기를 쳤으니까 이 가등기한 순위 보전적 효력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들어가면은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매매 예약이 등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매매 계약에 의해서 등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는요. 일방 예약이니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고요. 여기부터 소멸시효가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인데 너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도 되고요. 매매 계약도 됩니다. 매매 예약도 채권이고요. 매매 계약도 채권입니다. 자, 두 번째.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줄여서 그냥 담보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뭔가 하면 대물 반환 예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전소비대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돈을 빌립니다. 금전소비대처. 그러니까 AB 관계에 있어서 B가 A한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1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A는 B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치는 거죠. 가등기. 이걸 거꾸로 해야 설명이 편할까요? AB 관계에 있어서 A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B가 A한테 돈 1억 원 빌려주는 겁니다. 돈 1억 원 빌려주고 A는 B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치는 거죠.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를 전제로 깔고 금전소비대차, B가 A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부재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B가 A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B가 A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뭘 믿고 니한테 1억 원을 빌려주냐? 너도 나한테 뭐 담보 잡힐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죠. B가 A한테 돈 1억 원 빌려주고요. A 아파트에 대해서 B가 저당권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가등기 치는 겁니다. 담보가등기 치는 거죠. 담보가등기 치는 방법이 있고. 담보가등기가 뭐냐는 얘기죠. B가 A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가등기를 친다는 얘기는 대물반환 예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물반환 예약. 정리해보면요. 돈을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 칠 수도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당권이나 건저당 설정했을 때 이렇게 저당권이나 건저당을 설정했을 때 만기 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당권이나 건저당에 계속 임의경매 집어넣죠. 이건 임의경매가 되는 거죠. 임의경매 집어넣죠. 그러면은 1차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보통 나오죠. 감정가.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나가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한단 말이죠.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 가격이 경매에 나왔을 때 1차 매각 가격이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안 팔리면 유찰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가 폭리를 취할 위험성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매 절차라는 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감정평가를 한 가격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저당권자는 자기 본전을 뽑든지 배당받을 때 자기 본전을 변제를 받든지 또는 이게 유찰되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자기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저당권자는 폭리를 취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담보가등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담보가등기는 돈을 이렇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등기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대물반환 예약까지 같이 하는 거죠. 다시 금전소비대차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대물반환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 그런 계약서를 또 쓰는 거죠. 그리고 가등기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담보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네가 만기 때 돈을 안 갚으면은 우리가 대물반환 예약을 했으니까 네가 만기 때 돈을 안 갚으면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내가 꿀꺽하겠다. 이게 바로 대물반환 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98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80년도 이전에는 이 담보가등기를 사채업자들이 많이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한 거죠. 금전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더하기 대물반환 예약을 하는 거죠. 계약서를 다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등기 친다는 얘기죠. 그럼 만기 때 돈을 못 갚으면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지 앞으로 꿀꺽했다는 얘기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치는 거니까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담보가등기인데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해서 돈을 안 갚으면 만기 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치는 거니까 1억 원을 빌려주고 5억짜리 물건을 꿀꺽했으니까 차익이 4억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사채업자들이 엄청 부동산을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분들은 막 자살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게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80년도 이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를 했죠. 그래서 가등기를 했는데 만약에 만기 때 돈을 안 갚으면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는 이게 1억 원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으니까 그 차익이 4억 원이니까 B가 A한테 4억 원을 주고 이 물건을 본등기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이 차익을 갖다가 B가 A한테 지급을 해야만 B는 가등기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 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담보가등기의 법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1억 원을 빌려주고 5억짜리 물건을 가등기 담보를 설정을 했는데 만기 때 1억 원을 못 갚아요.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B가 4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4억 원을 주면 돼요. A한테. 차익이 4억 원이니까 4억 원을 주고 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B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그걸 갖고 가등기 담보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속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속청산.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 4억 원의 현금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하냐? 4억 원을 줄 현금이 자기가 없단 말이죠. 그럼 B는 이걸 갖고 경매 처분하는 거죠. 청산금을 준비를 못하니까 경매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저희가 경매에 관해서 공부해야 되는 가등기 담보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만기 때 돈을 안 갚으면 청산금을 지불하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치면 되는데 청산금 4억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을 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쨌든 1억 원 빌려준 거는 자기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경매 처분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가등기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 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경매 처분했을 때 이걸 갖고 이건 뭡니까? 이게 임의 경매가 되는 거죠. 왜? 담보권이 전제가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거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뭐 직접 보든지 하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